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따라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관련 문건을 접하고 또 포고령 및 국회 봉쇄 상황을 인식했고 같은 날 23시 50분경 홍장원으로부터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할 것을 지원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를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에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채 2024년 12월 4일 04시 26분경 비상계엄 해제 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었다. 그것이 국정원장으로서의 보고 의무를 방임 또는 포기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먼저 피고인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행위 모의에 가담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을 내란행위 주요 임무 종사자 등으로 기소하지 아니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이 내란행위 모의 또는 실행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피고인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실행됐다는 사정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점을 문제 삼아서 이를 직무유기죄로 의율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주 포괄적이고 평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언제 명확하게 특정돼야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하려면 피고인이 첫째 보고 의무가 발동되는 구체적 상황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었고, 둘째 피고인이 이를 명확히 인식해야 하고,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의식적으로 포기하였다는 점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본건 당시 피고인이 인식한 사실관계는 비상계엄 선포가 돌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 조치가 명확히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 국회 및 언론을 통해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개 전파되고 있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서 곧바로 국회 정보위원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구체적 사정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 사건 수사 개시 당시까지는 국회의 정보위원회는 물론이고 국가정보원 내부에서조차 이러한 보고 의무가 거론되거나 검토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보고 의무의 발생 사실을 인식해야 보고 의무 불이행죄가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보고 의무의 발생 사실조차 인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무슨 보고 의무 불이행죄가 성립된다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에 미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그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여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거나 이를 전제로 즉각적인 대외적 조치를 취할 권한과 절차를 갖춘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통령이나 김용현으로부터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 행동 지침을 지시받거나 그러한 지시 문건을 교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서 국가정보원법 제15조에 따른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의식적으로 이행하지 않기로 하여 방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홍장호로부터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하는데 방첩사를 도우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보고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 홍장호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수사 개시 당시부터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방첩사의 체포 업무와 관련해서 자금, 인적 지원 등 구체적 조치를 지시할 의사가 있었다면 통상 국정원장이 피고인에게 직접 지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소관 부서장도 아닌 1차장에게 그런 지시를 전달하는 방식은 일반적이지도 않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홍장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대통령이 방첩사를 잘 지원하라고 했다는 취지였고 이는 평소에도 반복적으로 언급되던 방첩사 업무 지원 요청 및
정무직 지원에서 논의된 합동수사본부 구성 가능성 및 인력 파견 가능성 등의 그런 것과 같은 일반적 차원의 맥락에서 이해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설령 홍 장원이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게 정치인 체포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하는 명확한 사실보고로서 전달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출처 및 근거가 불명확한 추정 내지 단정하기 어려운 형태의 발언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피고인에게 국가정보원법 15조에 따른 국회정보위원회 보고 의무가 곧바로 구체적으로 발생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122조의 이른바 직무유기란 법령, 내규, 통첩 또는 지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 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등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직무를 벌인다는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지 직무 집행에 관해서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어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본건에서도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해서 국회에 보고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직무 의식적 포기 또는 방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리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기 어려웠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도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고 중앙선관위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 한다는 계획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또 2024년 12월 4일 공안시 2분경 국회는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포함한 190명이 참석을 해서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그 과정은 언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즉 국회는 이미 상황을 직접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해서 대응했고 피고인이 국회정보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는 것이 국회의 기능 수행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조차도 명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 국회는 계엄군, 경찰, 시민 등이 뒤엉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이미 다수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을 해서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별도 보고가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건지조차 그러한 점도 불분명합니다. 결국 본건에서 피고인에게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국회정보위에 대한 지체 없는 보고라는 구체적 의무가 객관적으로 특정되어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보고 의무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직무의식적 포기 또는 방임으로 평가해서 이를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국회정보원법 위반의 점입니다.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23시 50분경 홍장원으로부터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것을 지원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를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배치되는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 인터뷰, 문자 메시지, 서한문 등의 방법으로 유포해서 윤석열 대통령 및 국민의힘을 지지 찬양하고 탄핵소추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그럼으로써 국가정보원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에 관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고인은 홍장호로부터 방첩사 특정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것을 지원하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4년 12월 6일 기자회견, 또 2024년 12월 7일 인터뷰 및 출입기자단 문자, 또 2024년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내부 서한문을 통해서 국정원은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취지로 언급한 것은 피고인이 당시 인식한 사실관계의 범위에 기초한 설명이었습니다. 검사는 위반론들이 허위라고 단정하나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허위인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유포하려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의 수장으로서 당시 국가정보원 내부 인사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고 이를 국정원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사회적 파장이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업무 수행과 조직의 공신력,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외부에 설명한 것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 반대하거나 탄핵소추에 관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국정원 기관의 신뢰를 보호하고 국민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직무상의 대응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은 기관의 수장으로서 국정원 관련 사실관계가 중대하게 왜곡되어 확산되는 경우 조직의 기능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대외적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기자회견, 인터뷰, 문자 메시지, 서한문은 국가정보원 내부 상황 및 기관의 업무와 직결된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서 이를 두고 곧바로 국가정보원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에 관여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세 번째, 증거인멸에 관한 법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4년 12월 6일 경호처장 박종준에게 홍장원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연락 조작이라 비화폰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당시 박종준이 피고인에게 비화폰 분실에 따른 보안 사고에 해당하니까 홍장원의 비화폰은 로그아웃을 하겠다. 통화 기록이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비화폰을 삭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피고인이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다라고 답해서 박종준으로 하여금 경호처 비화폰 담당 직원을 통해서 홍장원의 경호처 비화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하게 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